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디자인을 좀 바꿔서 해봤어요. 제가 요즘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을 조금씩 한번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배워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하고, 그리고 조금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요, 행동의 기능 부분에서 간접평가, 즉 행동기능 설문지인 QABF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행동의 기능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 행동의 기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평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검증이 많이 된 이 행동기능 설문지 QABF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자녀나 학생이나 안 그러면 이용자가 보이는 행동이 어떠한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동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넣어봤고요. 자, 도전적 행동의 환경적 원인을 기능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보니까 기능적 원인에 맞는 대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보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중재하기 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도전적 행동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정확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나서 그에 맞는 중재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도전적 행동이 환경하고의 어떠한 요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했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느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환경적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능이 되고요. 중재하기 전에 파악하면은 제가 PBS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이야기했듯이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예방 전략을 쓴 이후에 우리가 반응 전략을 쓰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행동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는 간접평가, 직접평가, 기능 분석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이 간접평가라는 겁니다. 행동의 기능을 다 5가지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작게는 4가지인데 이제 넓게 포괄하자면 5가지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첫 번째, 관심받기 위해서 한다. 두 번째,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 세 번째, 비사회적 기능이라고도 하고, 안 그러면은 자동 감각적인 놀이가 되는 자기 자극의 형태인 행동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한테 나타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강화물 습득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기능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아닐 때는 뭔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나 뭔가를 호소하는 것 같은 신체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QABF를 하기 이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제행동 기능 체크리스트라는 건데, 간접평가가 어차피 체크리스트나 우리 설문지나 인터뷰로 이루어지듯이, 자, 여기에 간단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서 이것도 보다 조금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출처는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중재 매뉴얼 국립특수교육원 안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 자극 기능, 그리고 과제 회피 기능, 관심 획득 기능, 강화제 기능에서 간단하게 체크해서 체크가 가장 많이 된 부분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파악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으로 파악해서 기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중재에 들어가는 것도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것보다 조금 더 저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검사 도구나 여러가지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방법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저 부분도
충분하게 검증이 됐겠지만은 오랫동안 우리가 진행하면서 검증된 것이 QABF라는 간접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면 간접평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간접평가는 가장 쉽고 빠른 형태라는 겁니다. 도전적 행동의 발생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나 부모에게 질문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뭐 교사가 아니라 형제한테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도전적 행동을 하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관찰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가 있지만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객관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할 때 장기적인 관찰을 해야 되지만은 단기적인 관찰이 된다면은 그러한 정보가 오히려 관찰자 효과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환경이 변하게 된다는 느낌 때문에 행동이 평소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자주 자연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부모와 있는 상황, 교사와 있는 상황, 안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과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파악해서 우리가 행동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쉽고 빠른 형태라는 거예요. 그 간접평가 중에 하나가 이 행동기능설문지 QABF라는 겁니다. 행동기능설문지는 MAS라는 동기척도평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간접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QABF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QABF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또 간편해요, 생각보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다양한 도전적 행동의 주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와 채점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심 습득, 회피, 비사회적, 신체적, 강화물 습득 기능 등의 5가지 잠재적인 강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행동의 기능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한 도전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QABF는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장점도 있지만은 행동의 기능을 시각적으로 분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다 체크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체크된 점수 결과가 그래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각적인 그래프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이고 어떠한 심각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 그래프는 서로가 아이를 둘러싼 협의체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저러한 기능과 심각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의 중재 설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협의체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기능 설문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자 이름, 평정자 이름, 날짜, 목표 행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체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조금 바꾼 부분이 있거든요. X하고 0이라는 부분에 혼동이 있어서 이걸 줄였고요. 그리고 밑에 내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변경을 줘봤습니다. 그거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행동기능 설문지에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행동기능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진행을 해봤는데 많이 보이는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대상자나 학생의 이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정자 이름이 나오고 날짜가 나오는데 자, 이 목표 행동은 도전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도전적 행동인지 예전에 표적 행동이라는 말도 썼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교실에서 소리 지르는 행동, 바닥을 엎드려 우는 행동, 종이를 먹는 행동, 3가지 행동을 한 번에 놓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행동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지 3가지 행동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문지 작성을 할 때 1번을 체크할 때
교실에서 소리 지르는 행동으로 감안할 수도 있고요. 2번을 체크할 때는 바닥에 엎드려 오는 행동으로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능이 거의 다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한번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3개를 할 것 같으면은 각각의 하나의 행동으로 해서 설문지 3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QABF 관심 습득과 관련된 문항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을 보인다라는 명확한 말이 있죠. 그리고 꾸중을 듣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행동을 보인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한 관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꾸중이라는 것도 또 다른 관심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야단을 쳤지만은 그게 야단이 아니라 나에게는 또 다른 관심으로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는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고, 평가 대상자가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행동을 보인다. 평가 대상자가 행동을 보일 때면 여기 와서 나를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심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으면 3점을 주고요. 그렇지 아예 아니다라고 할 때는 0을 주는 겁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각 체크에 따라서 0, 1, 2, 3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면 된다는 거죠. 해피와 관련된 문항을 보시면요. 일하는 상황이나 학습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동을 보인다. 뭔가 요구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옷 입기, 입 닦기, 일하기 등 어떤 과제를 수행하라고 했을 때 행동을 보인다. 특정 과제를 수행하기 싫어서 행동을 보인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혼자 있고 싶어서 행동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평가 대상자 행동을 볼 때면 혼자 내버려도 무엇을 하라고 하지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피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해피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해피는 해피와 도피라는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번 이야기 드렸거든요. 비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문항은 뭐냐? 이게 자기 자극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감각적인 놀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자기 자극의 형태로 행동을 보인다. 자기 자극에 대해서는 행동의 기능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폐성 장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 안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서 행동을 보인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행동을 보인다. 하나의 놀이가 된다는 거죠. 주변의 상황을 무시하며 심하게 반복 행동을 보인다. 상동행동적인 형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그 행동을 즐기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 감각적인 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자동 강화예요. 강화물 습득과 관련된 문항이 뭐냐? 좋아하는 장난감, 음식, 음료수와 같이 어떤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자로부터 어떤 물건들을 제거하면 행동을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자가 원하는 물건을 당신이 가지고 있을 때 행동을 보이고 또래가 가지고 있을 때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행동을 보일 때 장난감, 음식, 특정 물건을 달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강화제, 강화물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점수를 부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체적 기능과 관련된 문항을 보시면요. 고통을 느낄 때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평가 대상자가 아플 때 더 많이 행동을 보인다는 거고요. 무엇인가 자신의 신체적인 부분이 불편할 때 행동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는 아닌데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신체적인 요소로 봐야 되고요. 신체적으로 불편할 때 행동을 보이고 행동을 통해서 평가 대상자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아플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아픔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신체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점수를 부여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행동 기능 설문지에 장점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의 그래프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에 대한 부분의 기능이 얼마냐, 그리고 그 심각도는 어떻게 되느냐를
설문지에 점수를 기입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심각도를 가진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과 심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능에 따른 행동 중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크하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을 잘 못하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엑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이걸 파악을 할 때 그냥 번호를 엑셀에다가 기입만 하면은 바로 그래프가 산출될 수 있으면은 보다 효과적이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충분히 자료를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만든 부분이에요. 자, 밤에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만든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엑셀 첫째 파일에 행동 기능 설문지라는 요소는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행동 기능 설문지 해 놓았고요. 여러가지 요소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게 목표 행동이라고 할 때 목표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전적 행동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적 행동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x 0, 1, 2, 3 있는 부분을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이렇게 해봤어요. 전혀 이게 상관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x5인데 이 부분이 혼돈스럽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게 무슨 차이냐 라는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제가 0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양적인 측면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는 부분을 나눈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 부분은 제가 약간 변경을 한 부분인데요. 자, 파란색 부분은 기능이 나오고 빨간색 부분은 기능 플러스 얼마 정도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체크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0점으로 다 처리되어 있고요. 기능에 대한 부분은 최고 점수가 5점입니다. 5점. 3점이든 2점이든 1점이든 그 기능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1점으로 부여가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심각도 같은 경우에는 1도, 3도 하나의 기능을 보일 수는 있죠. 종종 발생하는 것도 그 기능이기 때문에. 하지만 3점을 보일 때는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도는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3점을 더 더하면은 최대 15점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점수를 제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점수를 넣고 이것도 넣고 3점 넣고 이걸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이거 이 정도야. 이거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으로 다 체크를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따로 이걸 체크하고 그래프를 점수를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한 번의 체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결과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이나 안 그러면 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단점을 보완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이러한 기능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방법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외의 부분은 최대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게 되고 하면 올릴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